문재인 대통령 어제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임기 말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3김 체제를 꾸린 윤석열 후보는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2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100분 정도 국민과의 대화를 다시 어제 열었거든요. 먼저 주요 장면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그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백신 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합니다.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라든지 문화예술업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코로나19 부동산, 민생, 경제 이런 분야 어느 정도 분야는 한정해서 이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물론 질문에서는 짜여진 각본이 없으니까 그 넘나드는 질문도 나왔고요. 먼저 두 분께서 어제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해볼까요? 임기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좀 많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난 국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있었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6개월 임기가 단순히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도 역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책임지고 또 책임 있게 국정을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자리였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평가? 저는 그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자리였고 국민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는 평가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그 국정 과정을 갖다가 평가를 스스로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은 언론이 하고 국민이 하고 야당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또 국가의 어떤 위치에 갖고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 나와서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외신 기자들 오시지 않고 그러면 내치 위주의 국정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도 공급 부족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와 똑같이 매물 잠김 현상을 이걸 어떻게 풀을 것인가는 바로바로 가능한 거거든요. 양도세 중과 어떻게 고치고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런 거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묻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던 것이고요. 코로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병상 부족 문제를 문제 삼고 있어요. 대기 수요가 벌써 병상 못 가고 대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속실한 대답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지 전반적인 평가를 대통령께 바랬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월간 대통령께서 조금 더 유념해서 국정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한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길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그 국민의힘은 보통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빚 바랜 개살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도 약간은 이번엔 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형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민감한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민감한 시기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은 저는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발언을 쭉 유지해 왔고 오히려 내 6개월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 후보 입장에서 보면 듣기에 조금 거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뭐 무슨 개살구라고 쓴 예.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갖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차라리 옳고 네. 이런 기회에 조금 더 국민들이 귀에 선뜻 들어올 만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 글쎄요, 그럴까 저속적인 표현을 쓴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평가고요.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저 정권이고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시잖아요. 예. 평가를 할 때 있어 뭐 야당으로서 또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해소하는 방식의 내용 또 비난하는 어조의 비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용 중에 다소 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제 말씀 중에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남은 과제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하는 거를 남은 6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고 계시고 또 예. 그런 것을 대통령 스스로도 확인하고 좀 뭐 그런 결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였다는 부분에서 어제 나왔던 내용 자체의 어떤 한계나 문제만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남은 6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에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이후에 임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된 지금 조사라서 어제 국민과의 대화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거든요. 향후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지율은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요. 네. 특별히 어떤 여기에서 더 상승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어도 40% 지지율에도 유례 없는 지지율이고 예.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도 국정 운영의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민주당 대선 구도와도 계속 뭐 관련성을 갖고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뭐 당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호 간에 견인하기도 하고 상호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에서 임기 말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그 비율과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비율하고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이제 정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갖는 국민의 감정이 반영됐다고 좀 보는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공고히 유지가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어떤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 차별화에 나서기 선뜻 쉽지 않거든요. 예. 옛날 2007년인가요? 정동영 후보의 참패 이때도 보면 사실은 차별화 나섰다가 역공을 맞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갖는 것보다는 정책별로 아마 차별화를 두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고민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되게 더디고 느리다. 몸집이 너무 크다. 이게 민주당 지금 선대위에 대한 평가라서 그런지 어제 주말인데 긴급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 쇄신 권한 다 주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이런 평가는 사실 선대위 출범 한 일주일 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드급 선대위 또 원팀이라는 어떤 형식에 추진돼서 선대위 구성이 완료는 됐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가 일사불란하게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데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결정이 늦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후보께서는 메타버스에서 전국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여기에서 체감하는 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 그것이 실제 당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감에 그대로 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셨다고 보여지고 예. 이런 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대위가 이런 여론, 실제 여론과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후보가 읽고 있는 민심의 지점에서 선대위가 그 역할을 뒷받침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컨트롤 타워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각 뭐 선대 본부장 체제로 돼 있는데 거기도 뭐 여러분이 다 공동 선대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핵심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결정할 게 있어도 하지 못하거나 실무선에서는 보고 체계가 너무 중층되고 중첩돼서 어떤 결정도 늦어지고 대응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한 2주 동안에 노정이 되고 있었던 예. 거죠.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 그래서 후보와 선대위가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과제가 될 거고요. 예. 거기에는 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거나 상징적인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기존의 이 선대 안에 있던 분들 중에 후보의 어떤 판단과 또 여론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후보의 결정과 판단을 도울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쪽으로 좀 집중이 돼서 아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조만간에 어떻게 인선이 되는지도 발표가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어떤 뭐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예. 선대위 체제 내에서 일부 어떤 인력의 조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 이제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제 몇 분 중진들이 그 선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예. 뭐 기존의 어떤 인물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로 채우고 뭐 이런 방식의 쇄신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뭐 선대위 메모드급이 물론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쇄신의 전권을 줬잖아요. 밖에서 보시기에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쇄신은 어느 방식으로 할 것 같은지 해야지 맞는 것 같은지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열린민주당과 합당론이 불거지고 네.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뭐 이 부분을 좀 본인이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 내지 청와대 내지 민주당과의 어떤 불협화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지층 결집 후에 외연 확장 이렇게 전 내다봤는데 예. 그런 전략을 취했다. 근데 불과 이제 며칠 만에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의사결정 구조하고 결정된 어떤 의사를 하달시켜 실행하는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행정가만 해봤잖아요. 네. 협의체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요, 의사결정을. 근데 그 결정되는 의사가 타당한지 아닌지 누가 검증합니까? 그래서 하달에서 의사결정 그 실현되는 그 부분은 신속하게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선대위라는 것이 이렇게 상명하달식으로 그 의사가 신속히 실현되는 것뿐만 아니고 선대위에서 모든 의사가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후보가 있지만 근데 그 의사결정 결정되는 구조가 너무 없다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저렇게 선대위를 슬림화하는 부분은 이제 실행력에 슬림하지 의사결정 구조에 슬림화는 이제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예전에 했던 별동대 이런 분들한테 의사결정 구조를 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완전 무결해서 내가 정하는 의사는 모두 틀림이 없다라고 믿으시는 건지 저는 저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하고 상의하다 보면 의사결정 구조는 협의체에서 결정하겠죠. 그다음에 실행 구조에 있어서 슬림화내지 신속한 실행이 담보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갈 것인데 네. 저렇게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충돌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원팀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후보들 뛰었던 후보들 내에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네. 이걸 다시 쳐내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후폭풍이 어떨 것인지 또는 윤석열 후보가 했듯이 뭐 삼고초려 내지 몇 번 찾아뵙고 이것을 잘 마무리할 것인지 저는 그 정치력이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없이 더 시너지가 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팀을 쳐내는 것까지는 아니죠. 아니겠죠. 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선대위 원팀 논란 자체는 의미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네. 그 선대위 쇄신도 거기에서 어떤 특정인들을 골라내거나 본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쇄신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력 이런 부분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팀이나 어떤 특정 어떤 개파라든가 어떤 분을 도왔던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식의 쇄신은 전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장을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후보 중심의 인물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을 비껴가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 이재명 색깔을 입히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자칫 민주당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떠나갈 우려는 없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표현된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런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네. 뭐 이재명이 본인의 색깔로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당의 어떤 쇄신 또 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정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과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 그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로 집약돼 있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지난 뭐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180석을 갖고 뭘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제 그에 맞는 역할을 해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당의 후보로서 본인이 생각한 어떤 당의 모습을 만들고 국민들이 비판한 지점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할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줬지만 당연히 기존의 어떤 송영길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그리고 뭐 당의 중진들과 협의를 하면서 민주당의 쇄신 방안 또 이게 이제 선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결합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후보 중심으로 뭐 인물을 정리하거나 과거처럼 어떤 그런 방식의 그 사람을 정리하는 방식의 쇄신 또 당의 쇄신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권을 주겠다, 쇄신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당과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뭐 쇄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뭐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체계는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말고 그 조직 밖에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아래 직계로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른 조직에 따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 직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대위라는 법률적으로 보면 선대위라는 같은 조직이에요. 법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당내 역학적으로 보면 후보의 직속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있니 별도로 있는 거고요. 예.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지휘통솔 내지 지휘통솔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총괄 김종인 선대위원장. 위원장의 통솔을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총괄 선대위원장의 지휘통솔을 받지 않는 별도의 후보자의 지휘통솔만 갖는 거죠. 예. 별도의 조직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어제 합의를 본 것이고 네.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이렇게 지휘통솔 개통으로 보면 그런데 예. 이게 뭐 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 상임 선대위원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 각자의 맡은 역할이 분명히 겹치지 않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후보자의 멘트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예.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누구 밑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은 이제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를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삼김 선대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이 삼김이라는 표현이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일단 먼저 궁금한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잘 구성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데요. 그 전에 계속 우려했던 게 과연 이 세 분이 같이 화합이 잘 될 것인가,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도 그 전에 꽤 많이 했던 터라 잘 될까요? 근데 일단 그 세 분의 경륜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맡은 역할도 상당하고 일단 후보가 이 세 분을 다 모시는 데 성공했다. 예. 이게 일단 의미가 크고요. 또 세 분지간에 화학적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 분의 혹시 맡겨진 역할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역할 수행 과정에서 세 분의 경쟁 체제가 되면 더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효율보다는 사실 경쟁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물론 뭐 상호지간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목리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 모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 다 해소됐다고 보고 예. 따라서 이 선대위에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라면 저는 오히려 더 그보다 더할 나위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 이준석 대표까지 합류해서 만약에 총괄도 하겠지만 맡은 바 역할을 일본에 대해 더 충실히 해준다면 저는 이 선대위가 정말로 그 용광로 선대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슬림화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슬림화라는 건 상명하다를 어떻게 빨리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선대위라는 건 아시다시피 재반 세력을 어떻게 대표해가지고 그 재반 세력에 어떻게 소구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선대의 주 목적입니다.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구해서 그 여러분들의 표를 저희한테 끌어오는 게 선대의 목적이고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지 예.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봐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후보자의 정치력의 문제죠. 예. 저는 뭐 경쟁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경쟁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도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그 참여정부에 계셨던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전 대표였던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적어도 전 정부 참여정부에 계셨던 분이고 민주당에 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외연 확정이라는 어떤 정치적 효과나 상징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계속 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삼김이라고 이제 표현된 것 자체도 그렇고 네. 이분들의 정치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경륜이라고 하지만 올드한 이미지잖아요. 예. 다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이고 윤석열이로 대비되거나 표방한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실 수는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선대위라는 게 그 정치적 그 경험이나 경륜을 토대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경험을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 효과를 있을 수 모르겠지만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각자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도 뭐 선대위 체제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선대위라는 게 특히 이렇게 각 세 분이 영입 과정에서부터 어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면 과연 이게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일 것이냐 그게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각자의 역할은 뭐 구분은 일단 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원톱 시스템 하에 이제 밑에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각자는 뭐 정책 또 정치혁신이라는 다른 역할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이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확실해야 되는데 아직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에서 리더십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시기,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 리더십이 드러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이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는 이 하루 판단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하루 만에도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예. 하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경쟁하면서 어떤 생산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 계속될 거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중재를 하면서 본인 중심으로 선대위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뭐 형식은 갖췄지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연 확정의 상징성 이상의 어떤 정치 효과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두 분이 캠프에 합류한 거에 대해서 그럼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약간의 뭐 위협이다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뭐 그 일단은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다양한 분 또 중도라고 할 수 있고 제3지대에 있던 분들을 영입하는 것 자체는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앞으로 그런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이제 그 자체는 뭐 아쉬움도 있고 뭐 우리도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자극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예. 이것이 이제 선거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그런 정도의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아까 3김 또는 3인의 영입으로 이게 체제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할. 그럼 그 해당 뭐 김병준 위원장 내지 또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분들 더 모시고 올 것인지 예. 이것들을 그 플랫폼에 어떤 분들로 채울 것인지를 봐야지만 이분이 올드보이로 평가절하할 것인지 잡탕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 사후 판단이 따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영입해가지고 이분들 상징성으로 국민들의 표를 달라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 이분들을 통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을 더 모시고 올 것인지를 이분들께 어떤 임무를 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영입에 공을 들였겠죠. 저는 그 뒤 따르는 그 후속주를 봐야 된다고 보고 리더십의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뭐 몇 달 안에 그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진영 세대 이념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분들을 선대위에 모시고 왔어요. 그 불협화음을 다 극복하고 모시고 왔어요. 예. 이 정도의 리더십이 발현된 것을 과연 우리가 봐왔는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국민께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이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평가가 이 세 분 일단 세 분이 또 어떤 변화를 주고 누구를 영입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그러면 과연 2030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는 선택이냐라는 물음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2030에 특화되고 2030에 전유된 정책만 필 수는 안 없는 하겠다. 것이에요. 예. 이 정당이라는 게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도와줄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한 가정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이 중에서 아빠 정책, 엄마 정책, 아들 정책, 딸 정책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분열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걸 굳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힘 내부에는 또 홍준표 의원이 끄는 청년의 꿈이라는 별도 플랫폼이 또 있어요. 예. 이 부분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 정서적으로 2030과 소통하면서 나중에 투표장 2030을 데리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공감은 또는 정책에 대한 준비는 선대에서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서포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을 해가지고 2030 내지 유권자들의 어떤 뭐 소구력을 갖는 것이지 여기에 맞는 정책 따로 여기에 맞는 정책 따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또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접근법인 선대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표를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어떤 지금 뭐 지적하신 내용에는 뭐 동감합니다만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모시려고 했던 이 세 분을 결과적으로 이제 모신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지금 선대위 구성에서 2주 동안 계속됐고 계속 거기서 불협화음이 노출됐던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게 올드보이 기관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현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은 60대 이상이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0, 30대가 이준석 또 홍준표 그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로 집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홍준표 후보에게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이 거기 결집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당 지지율로 그대로 흡수될 만한 것이냐 아니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예. 홍준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자기들과 통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서 그쪽에 팬덤이 형성돼 있고 후보가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선 투표장에 국민의힘을 찍기 위해서 나올 거냐는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분들 모시기에 앞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삼고 초래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예. 다른 분을 모시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결과로서 이 세 분을 모신 것이 과연 이제 외연 확장의 상징성에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 성과는 분명하지만 예. 이게 이제 선거 구도 전체적으로 볼 때 플러스 요인만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하네요.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하면 왜냐하면 그 네. 이준석 대표는 네. 빵 사들고 홍준표 의원에게 갔다면서요. 근데 왜 윤석열 후보는 그 정도로 안 하냐 이런. 안 한다고 보시는 건 저는 오류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일단 처음에 구성이 오류인데 뭔지 하면 내가 외연 확장에 힘을 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원래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을 힘을 안 쓴 건 아니에요. 다 함께 노력하는 거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님 연세가 상당하세요. 예. 근데 2030 지지층이 왜 열광하겠어요? 정서적으로 본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갖고 이분에 대한 생각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 행로를 떠나서 이번 대선 선거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30 세대의 여러 가지 열망을 뒤로하고 국민의힘에 그냥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2030 세대는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후에 뭔가 행동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무슨 글 올리는 거 홍준표 의원의 그 워딩을 보면 나도 그냥 놔둬라 좀 귀찮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국에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엔 2030도 다 지금 플랫폼에 있는 그 모습을 같이 와서 대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심중에 네. 내 지금은 2030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2030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한 뒤에 전략상으로 내가 가지고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건 너무 정치공학 예. 아니겠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2030 이런 데 열광하더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치공학은 귀의 문제인 어쨌든 것인데 홍준표 의원 생각이 아니고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 생각이 결국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2030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거의 이거.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2030 세대도 정치적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정당이 본인들하고 다소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정책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정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는 분명히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네. 예. 이제 지금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 전제를 보면 마치 2030 세대가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에 전유된 것처럼 다 저쪽에만 가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예. 실제 이제 일부의 어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고 거기서 대화가 이루는 건 맞지만 세대 전체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후보 쪽으로 덜 오고 아직 안 온 부분은 있지만 예. 마치 세대 전체가 홍준표 후보에 거기에 가 있다가 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문제만 남은 것처럼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양강 후보의 선대위 이야기를 저희가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예. 결국에는 대선 승패를 위해서 또 선대위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논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승패를 뒤흔들 변수로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모두 완주를 다짐하고 있긴 한데요. 가능성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심상정 후보가 독자적 행보를 공식화하고 굉장히 이제 비판적 입장으로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금 뭐 정의당과의 어떤 논의를 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예. 보여지고요. 현재 국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중도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안정적 경쟁 체제에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차츰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1단계는 지금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 아마 네. 지지층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구도 재편은 이제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민주당으로서의 단일화 논의는 그 이후에 상황과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일화를 전제해 놓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대선이 더 가까워져 올수록 후보들 간 합종연횡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텐데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지금 보시는지요? 저는 어쨌든 이번 대선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이제 정개특위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구제에서 공통분모는 거의 다가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상당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다당제를 원하는 중소정당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럼 후보 어떤 단일화 내지 연합, 정책연합 이 정도는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에 대선 끝나고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예.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만 다당제에서 입지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단일화는 이건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할지는 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김한길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부터 안철수 단일화는 조금 더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상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리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